주택시장은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 뭐 과거에 어떤 적정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19년도 수준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절반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안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고 강남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강남발 집값 하락 공포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현상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청약에 당첨이 되는데 계약을 안 하는 경우 이 얘기는 지금 보통 이제 청약에 도전한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보겠죠. 근데 지금까지 과열된 시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시세보다 싸게 물건을 선점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후에 이익을 보겠다, 투자 이익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 근데 그 분양가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 그리고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는 이걸 지금 계약금만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돼서 잔금 치를 때는 뭐 전세금으로 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시점에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첨만 되면 내가 이거를 그냥 무탈하게 끌고 가고 나중에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갔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2년 후에 전세를 내가 이만큼에 놓고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심한 게 강남은 절대 금액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은 금액, 뭐 몇 억, 내가 어떤 경제 수준에서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이라면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되게 리스키한 거죠.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도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 또 워낙 강남 불패 뭐 이런 것 때문에 강남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청약 포기하고 뭐 미계약 아니면은 청약 그러니까 계약 그 잔금 치를 때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물량들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고분양가 물량들이에요. 평당 1억 가까이 이렇게 분양했던 것들.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강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1등에 있는 데가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 맞추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키 맞추기로 봤을 때 강남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이 20억밖에 안 하는데 동탄이 20억이다?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 어떤 이제 그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물량이 되게 이제 강남 불패를 얘기했던 분들은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되게 한정되어 있고 굉장히 희소하다, 똘똘한 한 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은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직 안 들어간 데들도 되게 많거든요. 압구정 이런 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위치, 압구정 같은 경우는 풍수상으로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에서 나올 물량들, 그 더 똘똘한 한 채들이 어디서든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과연 이 집들을 다 40억, 50억에 채워줄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해 보면 지금 하락이 뭐 한두 해에 그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정상화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강남에 이제 전세값이 좀 받쳐주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 지금 뭐 반포나 이런 데도 거의 뭐 7, 8억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좀 하락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액 전세를 사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통계로 봤을 때 9억 이상 전세가 2만 가구 이 정도 됐었거든요, 서울에. 사실 그렇게 안 많거든요. 지금 여기 개포지구만 해도
개포 1단지가 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과거의 통계로는 고액 전세를 사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9억대, 10억대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을 채워줄 수 있는 정도가 사실은 강남권에 거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10몇 억, 15억, 뭐 20억 이렇게 전세 사는 22억도 막 네. 찍고 있잖아요. 8사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동산 거래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전세금에 대한 어떤 자금 출처 이런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증여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뭐 부모가 그러니까 전세금을 높게 하면서 이제 전세를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그쵸,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실제로 근데 내가 이제 전세를 뭐 20억 전세를 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럼 20억 전세를 계속 살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지금 주변에 뭐 10억 전세를 가던 아니면 10억의 반전세를 가더라도 나머지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한 1억 가까이를 금융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액 전세. 예전에 쌀 때는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데 편하게 살면서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하고 올려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그 돈 굴리면 엄청난 이익을 주는 시장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분양 또 할인 분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기회가 아닐까. 지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좀 들어가서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좀 위험한 생각인가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시장 자체가 이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1, 2년 버티면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내고, 뭐 약간의 뭐 할인, 요 정도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시장에 어떤 경쟁자가 있으면 이제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의 경쟁자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아시아권에도 투자를 일부 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런 물량들을 그런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시장에 언제든지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주택시장은 안 그래요. 주택시장은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 뭐 과거에 어떤 적정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불과 한 5년 사이에 전 정부 기간 동안 급등을 했던 그 시기에 올랐던 거에서 지금 19년도 수준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절반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게 맞나? 이걸 내가 지금 급한 마음에 아직은 어떤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기회일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뭐 좀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청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청약만이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짧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최근 5년간 사실 역대 최대 물량이 분양이 됐어요. 시장에. 그 기존에 분양했던 거, 기존에 공급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팔렸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이제 제 업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청약을 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모두가 이제 청약이 무슨 그쵸. 엄청난 이익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이고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정 가격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걸 분양받는 것보다는 기축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청약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식으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야를 좀 가져야겠네요.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을 때 집을 사야 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나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는 70% 떨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70% 떨어질 때까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2017년, 15년 뭐 이 정도 가격 수준, 그 정도가 사실은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치만 이제 이게 또 저점은 왔다가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제 기준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하락할 거는 전망하고 계시고 좀 더 이제 그 뒤에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시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집을 주거 가치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제 오히려 집을 정말로 실수요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죠. 지금 이제 갭 투자가 성행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깡통 전세랑 역전세 때문에 약간 좀 사회적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임대차 시장 어떻게 좀 앞으로 진행될까요? 지금 일단 역전세, 깡통전세가 예전에는 이제 빌라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아파트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GTX 호재 얘기했던 지역들,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들, 많이 공급된 지역들 이런 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역전세는 이미 이제 대부분의 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전세가 자체도 우리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자본 축적의 정도를 봤을 때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전세금에도 이미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역전세는 이제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역전세가 났을 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 이거 때문에 되게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집을 여러 개 자산을 갖고 있어서 그걸 처분해서 어떤 이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던가 아니면은 뭐 빚을 좀 줄여주거나 뭐 이런 어떤 조치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지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심각해질 거고 정부가 많은 부분을 떠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증보험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보증보험을 들으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보증보험이 100% 자기 전세금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를 내가 손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라라고 많이 개별적으로는 상담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이 손실나는 부분은 그럼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라가 지금 보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떠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임대차 시장의 좀 추세는 언제까지 좀 이게 이 전세금이 또 언제 또 오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게 전세금이 올랐던 시기를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시기에 점차적으로 이제 전세금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그 얘기는 내가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경쟁적으로 올려주게 되는 조금이라도 뭐 2년 지나면 조금 올려주고 이러다 보면서 계속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세가 가장 고점을 찍었던 네. 임대차 3법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갈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세가 그렇게 올려놓은 전세가까지 다시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정말 소득도 미국만큼 늘어나고 어떤 모든 게 이렇게 돼서 네. 집값도 막 그 이상으로 가고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전세제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런 걸 고려하면 저는 전세가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요도 사실은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전세가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짐을 의미하고 그럼 이 전세금을 언제든 내가 띄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그 전세가 전부인 사람들이 그 금액을 다 내면서 과연 이 전세를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더 차라리 조금이라도 룸이 있는 네. 집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